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188번째 곡으로 하드밥이라는 옛날 재즈 장르를 연주했던 두 색소포니스트 에릭 알렉산더와 빈센트 헤링의 올해 앨범, 올해 8월에 발매됐던 앨범 스플릿 디시전에서 소프트 임프레션스라는 곡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곡이 1966년에 색소포니스트인 행크 모블리 곡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행크 모블리가 1966년에 녹음을 했는데 이 후배 2명 색소포니스트가 그 곡을 자신들이 함께하는 공연에 이 곡을 레퍼토리로 삼았다.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장르에서도 흔히 있는 일. 옛날 선배가 한 음악을 자신들이 해석해서 오늘날에 다시 연주를 하거나 가수면 노래를 부르거나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걸 확인할 때마다 약간 혼자 이렇게 약간 묘한 감동 같은 게 느껴져요. 그 곡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선배에 대한 리스펙트를 담아서 그 레퍼토리 속에 이 곡을 녹여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선배와 전통, 그 장르의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인터뷰가 우리나라 재즈 잡지 재즈피플의 류희성 기자가 운영하는 재즈 채널인데 거기서 이 에릭 알렉산더와 빈센트 헤링을 인터뷰한 게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재즈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빈센트 헤링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즈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연주할 때 그 전통과 역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역사 속의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연주를 계속 할수록 그 연주에는 그 역사와 전통이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산이 제게도 이어지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제대로 된 음악적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까요? 대답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건 그들이 음악의 역사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즈가 걸어온 역사 속에 있는 음악들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걸 접해봐야 합니다. 자신은 델러니어스 몽크의 음악에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는데 그 음악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재즈 역사 속에 있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마치는데 재즈를 연주하는 사람은 재즈의 역사를 공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히는데 그 옆에 있던 에릭 알렉산더가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멀리 보았다면 그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명언이죠. 예. 내가 하는 것에 역사를 공부하고 싶진 않지만 난 역사를 만들겠어 라고 누군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태도로는 그 누구도 역사를 만들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재즈란 음악이 19세기 후반 혹은 20세기 초반부터 쭉 오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배들의 음악에 대한 전통과 역사에 대한 리스펙트 없이 오늘날 뭔가 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비단 재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의 어떤 전통과 역사에 대한 공부와 이해 없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아이작 뉴턴 얘기를 동양에서는 더 오래전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온고지신, 온고이지신이지. 옛 것을 오늘에 새롭게 되살린다. 네. 그 거인의 어깨가 옛 거, 그 어깨 위에. 근데 전혀 금방 얘기했지만 모든 장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새롭다는 거 다시 따지고 보면 옛 것을 새롭게 되살린 거지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든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행크 모블리의 곡 소프트 임프레션스를 본인들이 연주를 한 데에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깔려 있구나 이런 걸 읽을 수 있는데 189번째 꼬꼬무는 그들이 그 선택했던 그 곡의 원곡으로 즉 행크 모블리의 연주로 소프트 임프레션스를 정해봤습니다.
1986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행크 모블리의 음반 중에 86년도에 행크 모블리가 사망을 했어요. 이건 이제 일종의 기획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블루노트에서 연주를 했었기 때문에 블루노트에서 했던 여러 세션에 연주했던 곡들 중에 발표되지 않았던 곡, 행크 모블리가 생전에 1963년부터 66년까지 했던 연주들을 모아서 낸 일종의 컴필레이션 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traight No Filter라는 앨범이고요. 그 앨범 속에 있는 Soft Impressions를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행크 모블리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죠. 유명하죠. 근데 예. 그 유명한 만큼 약간 더 유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평론가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소평가된 연주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행크 모블리는 유명하되 재즈 역사 속에서 엄청난 추앙을 받거나 그런 뮤지션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의 음악적인 성향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크 모블리가 연주한 재즈들은 격렬하거나 압도적인 퍼포먼스 이런 거를 내세우지 않았고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의 음악 스타일이 뭔가 혁신을 하거나 실험적인 시도를 하거나 그런 것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행크 모블리가 활동했던 시기에 재즈는 굉장히 변화무쌍했죠. 그런데 그 변화무쌍하게 새록새록 등장하는 어떤 재즈 트렌드들에 이분은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의 행크 모블리의 테너 색소폰의 톤이 자극적이지가 않고 그냥 그저 둥글둥글하고 따뜻하게 아주 그러니까 온화한 연주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 때문에 뭔가 꺼리가 필요했던 평론가들이나 재즈 팬들에게는 그냥 행크 모블리는 좀 무난하다. 뭐 이런 인상을 주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행크 모블리가 활동했던 레이블이 블루노트 레코드라고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재즈 레이블 현재까지 그 어떤 유산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엄청난 레이블 블루노트에서 행크 모블리만큼 본인의 개인 리더 앨범이나 사이드맨으로 연주를 많이 한 그러한 뮤지션은 흔치 않거든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은 군웅이 할거하던 그러한 무림의 재즈판에서 이분만큼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 중용의 느낌을 가진 그러한 톤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뽑아낸 그러한 뮤지션은 흔치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분의 톤을 또 색소폰의 미들급 챔피언이라고 헤비급 챔피언이라고 하면은 뭐 존 콜트레인이나 소니 롤린스 이러한 대가들이 있는데 미들급 챔피언이다. 그러니까 그 중간 톤에서는 행크 모블리 이상의 뮤지션을 찾아보기 힘들다.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섬세한 하드밥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이고 그냥 옆으로 빼놓기 쉬운데 한번 잘 들어보면 굉장한 음악적인 유산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오늘 고른 Soft Impressions 이 곡의 연주가 행크 모블리를 딱 닮은 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들뜨지 않는 리듬감이랄까? 그러니까 미드 템포의 리듬 위에서 솔로 연주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담담하지만 그루브 넘치는 즉흥 연주를 하고 있어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Soft Impressions는 66년도 연주거든요. 그 같이 연주하는 트럼펫터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리 모건이고요. 피아노는 당시 이제 존 콜트레인 쿼텟에서의 음악 생활을 끝내고 본인의 이제 솔로 시절을 시작하고 있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던 맥코이 타이너고 베이스에는 소니 롤린스와 오랫동안 연주를 하고 있던 밥 클라인쇼가 연주를 하고 있고요. 드럼은 비밥, 하드밥 물론이고 오네트 콜만과 프리 재즈까지 연주를 할 수 있었던 빌리 히긴스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66년도의 세션이 이 앨범에 미공개 세션 곡들이 3곡이 이 앨범에 들어있는데 나머지 2곡들에는 66년이라는 시대적인 조류가 보이는 게 약간 포스트밥, 하드밥 이후에 포스트밥 세상에 어울릴 만한 그런 성향의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곡 소프트 임프레션스에서는 자신과 가장 닮아있는 그런 아주 느긋한 심정으로 유유자적하는 그런 느낌의 연주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곡인데 66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재즈판에서 모두가 그랬을 것 같아요. 비밥부터 하드밥을 거쳐 오는데 이 하드밥 이후의 세상은 뭘까 해서 오네트 콜만은 프리재즈를 들고 나오고 50년대 말부터 마일스 데이비스는 즉흥 연주에 새로운 방법론인 모달 재즈를 들고 나오고 아방가르드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던 세상이었는데 모두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 수더분한 연주나 하고 있다니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행크 모블리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들 약간 혁신적인 성향이 있었던 모두가 행크 모블리를 닮은 연주를 하고 있어서 행크 모블리는 뚝심 이런 것도 좀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66년에 나온 앨범이 행크 모블리 연주 말고 이 앨범에 참여했던 피아니스트 맥코이 타이너의 앨범이 작년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피아니스트 맥코이 타이너와 조 앤더슨이 함께한 공연 실황을 닮은 라이브 앨범인데 Forces from Nature라고 라이브 앳 더 슬럭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행크 모블리와 이 앨범을 연주하고 그 앨범에 참여했던 맥코이 타이너는 다른 색소포니스트 조 핸더슨, 행크 모블리보단 젊은 이 젊은 조 핸더슨과 한 연주를 들어보면은 하드밥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의 연주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격렬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행크 모블리의 연주가 뒤처진다고도 느껴지지만 그분을 행크 모블리라는 뮤지션을 좋아하게 되면 그 뮤지션을 딱 닮은 연주여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주다. 하드밥이란 장르가 이때쯤에는 거의 끝나가고 있던 장르였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드밥이 그러면 언제 시작된 건데 비밥으로부터 하드밥이 탄생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데 하면은 대략 한 1954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꼬꼬무는 그 하드밥이란 장르가 시작됐던 54년의 연주로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190번째 꼬꼬무죠. 아트 블레이키 퀸텟의 A Night at the Birdland 볼륨 1이라는 앨범이고요. 1954년 연주 10인치로 발매된 앨범인데요. 그 중에 스플릿 킥이라는 곡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드밥이란 장르나 음악 스타일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밴드가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죠. 하드밥의 사관학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아트 블레이키 앤더 재즈 메신저스를 거쳐간 수많은 뮤지션들이 다 거장으로 성장을 했고 하드밥이란 장르의 시초에 아트 블레이키 앤더 재즈 메신저스라는 밴드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고른 앨범은 아트 블레이키 퀸텟이란 이름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54년, 그러니까 55년에 아트 블레이키 앤더 재즈 메신저스가 첫 앨범을 내게 되는데 그 바로 한 해죠. 그 바로 직전 전야제 같은 성격의 밴드인데요. 이 앨범이 녹음된 건 1954년 2월 21일이더라고요. 뉴욕의 유서 깊은 재즈 클럽 버드랜드에서 이 아트 블레이키 퀸텟이 연주를 한 거고 레이블인 블루노트가 실황을 녹음을 해서 앨범으로 냈는데 볼륨 1, 2, 3로 54년도에 이 앨범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볼륨 1에 오늘 고른 스플릿 킥이라는 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앨범은 하드밥의 그 탄생과 그 형성 과정의 가장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앨범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블루노트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블루노트 레코드 입장에서 봐도 사장이자 대표 프로듀서였던 알프레드 라이온의 프로듀싱이 잘 살아있고 루디 방겔더라는 불세출의 레코딩 엔지니어가 녹음을 했고 블루노트의 라이브 앨범 중에도 초기 앨범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자켓에 보면은 프랜시스 울프, 알프레드 라이언과 함께 블루노트의 공동 대표였던 프랜시스 울프, 사진가이기도 했죠. 그 사진가의 사진들. 이렇게 해서 어떤 블루노트의 초중기 미학이 잘 담긴 앨범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드밥이라는 장르가 시작되는 그 선에 딱 이 앨범이 곧게 서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음악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비밥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하드밥만의 스타일이 이 앨범에서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리듬 중심적이고 당연히 아트 블레이키가 드러머이니까는 뭔가 더 그루브가 비밥
음악에 비해서 살아있고 흑인 음악의 뿌리인 블루스, 가스펠, 뭐 R&B, 소울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가 있고 이 앨범의 피아니스트인 호레이스 실버는 다음에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를 아트 블레이키와 같이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호레이스 실버가 가스펠이나 소울적인 느낌, 펑키한 그러한 피아니스트로 유명하죠. 이 앨범을 잘 들어보면은 그 솔로들이 멜로디에 충실하달까? 그래서 그 즉흥 연주가 더 대중 친화적이다. 그 비밥에 비해서 하드밥이 더 대중 친화적인 음악으로서 자리 잡고자 노력을 했다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고른 곡, 스플릿 킥을 좀 얘기를 해보면 호레이스 실버 피아니스트가 작곡한 곡인데 그냥 귀에 착착 감기는 전형적인 하드밥 연주고요. 제일 특징적인 거는 리듬이죠. 그 아트 블레이키의 드럼이 아주 다이내믹하고 펑키하고요. 그 위에서 펼쳐지는 솔로들이 아주 일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솔로를 알토 색소포니스트 루 도널슨이 하게 되는데 진짜 대중 친화적인 것 같아요. 그 멜로디 감각이 귀에 쏙쏙 박힌다고 할까? 그 톤마저도 알토 색소폰 치고는 굉장히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하고 있고 클리포드 브라운이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 클리포드 브라운의 개성, 테크닉 누구나 인정하는 바고 바로 2년 있다가 56년도에 일찍 사망함으로써 신화가 되어버리는 인물인데 24살의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트럼펫 연주가 들려지고 호레이스 실버 피아니스트 뭔가 다른 피아니스트 이 당시의 피아니스트들보다는 리듬감이나 그 펑키하고 그 흑인 본연의 느낌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연주 그리고 이들의 솔로가 끝나고 나면은 색소폰과 트럼펫이 막 주고받다가 그걸 이어받아서 또 아트 블레이키의 드럼 솔로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드밥이라는 장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들의 첫 번째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고 명징한 하드밥이다. 하드밥은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 이렇게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가 54년, 55년을 로 시작해서 아트 블레이키 선생이 돌아가시는 해가 1990년인데요. 35년 동안 오로지 하드밥이란 장르만 연주했던 그런 밴드로 아트 블레이키와 그의 재즈 메신저스가 기억되고 있다. 그 시작점의 연주 54년의 스플릿킥이라는 곡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